조선의 병통 고관 유생은 세력의 홍실과 밀착하고 궁중의 산동에서 사유를 일으키는 사태이다. 이 유생들은 제대로 살림에 식구하면서 유수와 부운을 벌어먹으면서 공명의 치유를 낯가리며 사물을 외면하고 인간의 상례를 갑론을박하면서 음풍농월과 공론으로 허송세월 해온 무리이다. 이 자들은 사리에 우월하고 신무에 우월하다. 조선 유림의 사표로 일컬어지는 최익현의 고로함을 보아라. 그가 이 세계의 물성에 관하여 무엇을 아는가? 그가 역사의 충의와 발전 원리에 관해서 무엇을 알고 시대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가? 그가 힘의 작동 원리를 아는가? 그가 웅장하고 허망한 원사를 설파함으로써 약동하는 세계의 풍운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무리에게 시온을 기탁한다면 조선의 스스로를 보전할 수 없다. 스스로 독립할 힘이 없는 자는 적대하는 여러 방면의 힘을 끌어들여서 그 완충의 자리에서 홀로 설 수 없다. 여러 힘들이 조선 반도에서 부딪히면 평화는 기약할 수 없다. 조선이 평화와 독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길은 제국의 틀 안으로 순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조선의 독립이고 동양의 평화이다. 이토는 이 글이 사실을 조리 있고 알기 쉽게 설명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토는 계속 써내려가서 이번 설문의 원고를 끝냈다. 송별회는 경복궁 경회로에서 열렸다. 이토는 영미국의 훈장을 달았고 조선 대신들은 양복을 입었다. 주둔군 참모들은 군복에 칼을 차고 있었다. 기모노 차림의 얘기들이 샤미센을 안고 왔다. 조선 대신 3명의 준별사가 끝나고 이토가 연단에 올라왔다. 이토는 준비된 원고를 따라서 읽다가 원고를 덮고 연설했다. 이토의 목소리는 떨렸다. 조선인들은 중국을 섬겨왔으므로 열복이라는 말을 알 것이다. 열복은 기뻐서 스스로 따른다는 것이다. 이제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고 동양의 평화를 실현하려면 조선인들의 열복이 필요하다. 열복은 일본 제국의 틀 안으로 순입하는 것이다. 열복은 문명 개화의 입구이고 동양 평화와 조선 독립의 기초이다. 연설 끝에 이토는 에프쿠를 외쳤다. 음식을 물리고 나서 장학고에서 예학을 바쳤다. 조선 대신들은 춤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먼 데를 바라보기도 했다. 자신의 연설이 조선 대신들에게 잘 스며들고 있지 않다고 이토는 느꼈다. 춤은 지루하게 이어졌고 주웅이 일어나서 분위기는 썰렁했다. 이토는 건배잔을 올리면서 에프쿠를 외쳤다. 조선 대신 몇 명이 에프쿠를 따라 외쳤다. 이토는 다시 잔을 올리면서 국나이 카이카를 외쳤다. 조선 대신들이 잔을 올리고 카이카를 외쳤다. 이토는 성별회를 일찍 끝내고 남산 아래 천진루로 갔다. 사복 차림의 호위병들이 따라왔다. 이토는 내실로 모셔졌고 호위병들이 그의 옆방에 들어갔다. 위스키를 다오. 기모노 차림의 조선인 기생이 술상을 들여왔다. 도미조림과 은행고기가 안주로 차려져 있었다. 이토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술이란 참 좋구나. 이토가 조선인 기생에게 물었다. 하나코는 안 왔느냐? 하나코는 비번입니다. 조선인 기생은 긴 머리를 한 갈래로 모아서 가슴 위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머리타리에서 윤기가 흘렀다. 몇 살이냐? 25입니다. 영리해 뵈는구나. 기생이 머리를 숙였다. 가르마가 뽀얗게 드러났다. 고향이 어디냐? 전라도 만경입니다. 좋은 고장이다. 들이 넓고 쌀이 많이 나온다. 거기에 너희 집 땅이 있느냐? 기생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토가 물었다. 경도는 순조로우냐? 기생이 경도라는 말을 몰라서 이토를 쳐다보았다. 이토는 크게 웃어서 소리냈다.
웃음이 칼로 끈 듯이 사라지고 이토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이토는 기생을 끌어안고 쓰러졌다. 두만강을 건너와서 안중근은 정주하지 않았다. 안중근은 관도와 러시아령의 내륙 산간 마을들이나 연해주의 바닷가를 다니면서 한인들이 사는 꼴을 살폈다. 안중근은 하바롭스크에서 기선을 타고 아무르강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강변의 선착장에 내려서 눈에 붙인 마을에서 묵었다. 안중근은 마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용건 없고 연고 없는 마을들이었으나 눈으로 보고 발로 디뎌야 할 자리처럼 여겨졌다. 거기까지 이주해온 한인들이 서너 집씩 모였다. 집들은 납작했다. 진흙과 돌을 섞어서 지은 집마냥 지은 집 담들은 서로 기대고 있었다. 집집마다 여름 푸성비를 새끼줄로 엮어서 처음에 토담에 걸어놨고 사내들이 영광에 구멍을 뚫고 낚시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들은 이동 중에 내려앉은 야생 조류들처럼 보였다.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제구장 말투를 지니고 있었다. 함경도 사람들은 함경도 말을 썼고 평안도 사람들은 평안도 말을 썼다. 전라도 말투도 있었다. 안중근이 한국어로 말을 걸며 우선 고향을 물어왔고 그 다음으로 행산지를 물었다. 안중근과 동양인 황해도 사람들은 쌀밥에 조개 껍데기 술을 내놓았다. 울타리 밖에서 강물이 찰싹거렸다. 아무르강은 넓어서 건너편이 보이지 않았고 흐린 하늘 아래서 강은 늘 검었다. 날이 저물면 안중근은 도주막에 들었다. 도주막에서는 한 방을 17명이 같이 잤다. 러시아인, 중국인, 만주인, 한인이 섞여 있었다. 도주막의 숙박객들은 서지품 벽다리를 끌어안고 잠들었다. 자면서 코를 골았고 마신 술을 토했고 헛것에 가위 눌려 소리를 질렀다. 이토는 어떻게든지 눌러야 한다는 생각이 언제부터 마음에 자리잡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으나 분명히 자리잡고 있었다.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골병처럼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멀리서 다가와서 넓게 펴진 골병처럼 그것은 몸속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집어서 드러내 보일 수는 없었다. 도주막의 어둠 속에서 잠을 청하는 밤에 안중근은 이토의 육신에 목숨이 붙어서 작동하고 있는 사태를 견딜 수 없어 하는 자신의 마음이 견디기 힘들었다. 이토의 목숨을 죽여서 없앤다기보다는 이토가 살아서 이 세상을 휘젓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이토의 존재를 소거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바라고 안중근은 생각했다. 그렇기보다도 이토가 애초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토의 현생 자체를 모두 소급해서 무화시키는 쪼개지시기도 했는데 그 지혜가 결국 이토의 목숨을 제거하는 일이 되는 것은 생각하기가 머뭇거렸다. 그렇다기보다도 이토의 목숨을 제거하지 않고서 그것이 세상을 헝클어뜨리는 작동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토를 죽여야 한다면 그 죽임의 목적은 살해 있지 않고 이토의 작동을 멈추게 하려는 까닭을 말하려는 것이 있는데 살하지 않고 말을 한다면 세상은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들리게 말을 하려면 살아고 나서 말하는 수밖엔 살아고 나서 말했다 해서 말하려는 영역이고
세상에서 이토를 지우고 이토의 작동을 멈춰서 세상을 이토로부터 풀어놓으려면 이토를 살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안중근은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생각은 어둠의 벽에 부딪혀서 주저앉았다. 생각은 뿌연 덩어리로 엉켜있었다. 이토는 몸이 작고 이마가 넓고 속셈이 많다는 얘기를 안중근은 황해도에서 들었다. 이토는 서울의 통감부에 있는데 아무르강에서 서울은 멀어서 몸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안중근은 주막의 어둠 속에서 알았다. 이토는 멀리 있구나. 이토는 덩치가 작다구나. 도주막에서 하룻밤을 지낸 사내들은 아침에 흩어져 갔다. 아무도 서로의 행선지를 묻지 않았다. 안중근은 선착장 하쪽으로 가는 배를 기다려서 탔다. 안중근은 하바롭스크에서 배를 내려 연해주 갔다. 1908년에 연해주의 한인들이 300여 명의 병력으로 의병대를 결성했다. 안중근은 참모중장의 교육을 받고 우영장의 직책으로 50여 명을 거느렸다. 여름에 한인 의병대는 두만강을 건너서 함경북도 경흥의 산악거지로 출병했다. 출병 전날 병력은 두만강 북안에 모였다. 패퇴하는 러시아 군인들이 팔아먹는 무기를 밀매 상인들이 매집했고 한인 전략가들이 그 무기를 사서 의병대에게 제공했다. 무기들은 모두 두만강 연안으로 운반되었다. 출병 전 안중근은 부하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강토를 모두 잃고 어디로 가려는가? 이번에 한번 싸워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승패와 유불리를 돌아보지 말고 싸워야 한다. 승산이 없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승산을 헤아리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을 대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안중근의 부대는 일본군 부대를 상대로 계획된 작전을 펼치지 못했다. 산속을 이동하다 마주친 일본군 분견대와 그들의 척후병 2명을 상대로 작은 전투를 벌였다. 쌍방에서 서너 명씩 월병이 죽고 다쳤다. 죽은 자들은 피할 구별이 없이 쓰러져 있었다. 의병들은 죽은 일본군의 신발을 벗겨서 신고 군복을 벗겨서 입었다. 안중근의 장교들이 포로 3명을 끌고 왔다. 2명은 일본 사병이고 1명은 민간인이었다. 포로들은 실탄이 들지 않은 소총을 지니고 있었다. 교전 중에 도망치는 자들은 추격해서 붙잡았다고 장교들이 포위 경위를 보고했다. 투항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민간인 1명이 왜 깊은 산속에서 전투를 해하는 군인과 함께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포로들은 다 늙어 보였다. 그들은 강제로 전쟁에 끌려왔다며 빌었다. 이 지경이 된 것은 모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안중근 앞에서 포로들은 살기를 갈구하고 있었다. 포로들은 살아있었다. 살기를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이 자들을 죽여 없애는 것이 국권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를 안중근은 생각했다. 그 생각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이 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줄 수는 없었고 전투원으로 쓸 수도 없었다. 안중근은 말했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돌아와서 포로가 되었던 일을 입 밖에 꺼내지 마라. 포로들 중 선임병이 말했다. 총기 없이 돌아가면 군법으로 처형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안중근은 포로들의 소총을 돌려주었다. 가져가라. 가서 발사하지 마라. 포로들은 돌아갔다. 장교들이 안중근에게 항의했다. 장교들은 일본군이 승포한 의병들을 학살한 사례를 들먹이며
분노했다. 우리는 적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이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오. 포로를 죽이는 것은 다른 문제다. 너희들은 여러 말을 하지 마라. 장교 한 명은 추종자들을 데리고 부대를 떠났다. 석방된 일본군 포로는 부대로 돌아가서 안중근 부대의 위치와 병력 규모를 보고했다. 일본군 부대는 즉각 출동했다. 석방된 자들이 선두에서 길을 안내했다. 해령에서 일본군이 사방을 포위하고 조여들어왔다. 안중근 부대는 저항하지 못했다. 장교들은 포로를 풀어주어서 부대의 위치가 노출된 것이라고 안중근에게 들이댔다. 안중근 부대는 지휘 통제가 허물어져 17명씩 무리를 지어서 흩어졌다. 산속을 헤매다 우연히 2명씩 만났고 또 헤어졌다. 투항에서 포로가 되자는 대원과 집단 자색하자는 대원이 싸웠다. 장맛비가 며칠째 쏟아졌고 안개가 끼어서 봉우리도 골짜기도 보이지 않았다. 풀뿌리를 캐먹고 열매를 따먹었다. 옷을 찢어서 다친 발을 싸매고 걸었다. 닭소리나 개소리가 들리면 민가로 내려가 밥을 얻어먹었다. 안중근은 출병한 지 한 달 반 만에 두만강을 건너서 아시아령 연추로 돌아왔고 산속에서 흩어진 대원들은 한두 명씩 연추로 돌아왔고 또는 돌아오지 않았다. 작전의 성과는 없었다. 의병 대원들은 저마다 열혈과 충정으로 자원입대한 사람들이었지만 의기가 치열할수록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군율로 통제하기 어려웠다. 밤도의 몇몇 촌촌에서 죽음을 잇대면서 무너지고 또 일어서는 의병 부대에 안중근은 생각했다. 개통이 없고 대열이 없는 북받침이다. 한없는 죽음이었고 한이 없을 죽음이었지만 국권 회복은 죽음을 잇대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었다. 산속에서 붙잡은 일본군 포로들을 그때 죽였어야 옳았던 거를 안중근 스스로에게 물었다. 안중근은 그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러시아령 연추는 두만강의 끝이다. 백두산에서 거기까지 흘러온 두만강 동해와 만나는 어귀에 녹둔도가 들어앉았다. 강 건너편 경흥 땅에는 강가에 작은 포구 마을들이 300 몇 개 들어서 있었는데 러시아령 쪽으로는 인기척이 없었다. 300여 년 전에 조선의 장군 이순신이 녹둔도에 쳐들어온 여진족을 물리쳐서 그 전승비가 남아있었고 녹둔군 앞 서스라 마을의 우한봉수는 봉분명 봉수의 시발점으로 봉수는 두만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다시 동해안으로 내려가 안변에서 반도를 가로질러 서울 남산에 닿았다. 조선의 자치는 거기까지였고 강을 건너서 러시아령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무인지경의 벌판이 펼쳐지는데 흉년에 거덜나고 탐악에 뿌리 뽑힌 조선의 세민들이 오래전부터 강을 건너와서 마을을 이루었다. 조선 이주민들은 낮은 땅에 물을 가두어 벼를 심었고 물을 댈 수 없는 땅은 돌을 골라내고 콩을 심었다. 러시아의 지방정부는 악착스럽게 일하는 한인들의 이주를 막지 않았다. 연초에서 안중근은 한인들을 집에 기식하거나 여간에 부었다. 안중근이 물색 없이 포로를 살려주어서 기습공격을 자초하게 된 것이라고 연초로 돌아온 대원들이 말을 퍼뜨렸다. 연초에서 안중근은 은신할 수 없었다. 사람들과 더불어 세력을 일으키기는 점점 어려웠고 혼자서 가야 하는 길은 보이지 않았다. 연초에서 안중근은 늘 엎드려 있었고 가끔씩 마을에 나가서 멀리서 온 소식들을 귀동냥했다. 소식들은 엇갈렸고 출처가 없는 소문은 더 빨리 퍼졌다.
겨울은 뒤숭숭했다.